저기 이걸로 따뜻한 거라도 사드세요. 전 괜찮아요. 하나는 지갑 속에서 자신의 전 재산 5만 원권 지폐를 노인에게 내밀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사건이 불러올 충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초겨울의 강남역 횡단보도 위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아침 9시가 다가오는 시간, 지하철 환승 인파의 발걸음 소리와 빌딩 전광판의 눈부신 빛이 서로 뒤엉켰죠. 최하나는 검은색 패딩 코트 깃을 더 바짝 세우며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손목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릴 때마다 가슴도 함께 조여들었어요. 오늘은 파랑새 파일럿 킥오프 미팅이 있는 날이었고 계약직 신분으로 한서그룹에 들어온 지 10달째인 하나에게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중요한 하루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길 건너편에서 날카로운 바람과 함께 종이 뭉치들이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낡은 리어카에 가득 실렸던 폐지 더미가 바람에 휩쓸려 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도로 위로 신문지와 박스 조각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죠.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침부터 길 막네. 저런 건 시청에서 좀 치워야 하는 거 아냐? 불평 섞인 목소리들 사이로 허리가 깊이 굽은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강문식이라는 이름표를 단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70대 후반 노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 한 장을 주워 담으려 애쓰는 모습이 하나의 눈에 들어왔죠.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지만 하나는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너머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노인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지각하면 안 된다는 계산과 저 노인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충돌했죠. 손목시계를 다시 봤어요. 8시 53분. 회사까지는 최소 15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래전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나야, 사람을 먼저 봐야지. 하나는 가방 안쪽 지퍼를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는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전부였어요. 이번 달 남은 생활비의 전부였죠. 통장에는 이미 마이너스가 찍혀 있었고 다음 급여일까지는 아직 2주일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지만 하나는 그 돈을 꺼내 들고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강문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당황과 미안함이 동시에 번졌어요. 하나는 무릎을 꿇고 함께 종이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힐을 신은 발이 불편했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종이 조각까지 리어카에 올려놓고 나서 하나는 5만 원권을 강문식의 손에 꼭 쥐어주었어요. 할아버님, 이거 받으세요. 따뜻한 거라도 좀 드시고요. 강문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거절하려 손을 내줬다가 하나의 눈빛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색빛 출근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잠시 온기가 돌았습니다. 신호가 다시 바뀌었고 하나는 급히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급한 마음에 발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힐 굽이 인도 턱에 걸려 휘청했죠. 균형을 잡으려 몸을 비틀었지만 가방에서 지갑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텅 빈 지갑이 아스팔트 위에서 무기력하게 펼쳐졌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세게 몰아치는 순간
하나는 지갑 속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어요. 교통카드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잔액 600원. 버스비는 간신히 될 거예요. 하나는 지갑을 가방에 집어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후회가 밀려왔다가 이내 작은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하나는 작게 입술을 움직였어요. 그래도 잘했어. 회사 로비 시계는 9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각이었죠.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디지털 전략실 팀장인 박정근 상무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어요. 냉소적인 표정으로 하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파랑새 파일럿 킥오프인데 또 지각?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공기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작게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자료는 준비했어? 네, 다 준비했습니다. 박상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하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기 자리로 향했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물컵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커피를 살 돈도 없었지만 차가운 물컵의 감촉이라도 손에 쥐고 있으면 정신을 붙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프린트를 뽑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장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잉크가 옅어서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인쇄 버튼을 누르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본도 못해? 같은 계약직 출신이지만 지금은 파견형 커뮤니케이션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변수진이었어요. 비꼬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하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프린터 앞으로 가서 다시 출력했죠. 오후 브리핑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하나는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어요. 시장 데이터 크롤링 결과와 벤치마크 표를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전략기획실 대리인 이준호가 조용히 말을 보탰어요. 자료 구성은 좋습니다. 표본만 좀 더 늘리면 더 좋겠네요. 날카롭지 않은 조언이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죠. 회의가 끝난 뒤 이준호가 눈에 띄지 않게 다가와 잉크 카트리지 하나를 건네서요. 이거 제가 미리 주문해 둔 겁니다.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하나는 깜짝 놀라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수재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조용하지만 섬세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다들 바쁜데 소모품 신경 쓰기 힘들잖아요. 이준호는 담담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는 손 안에 잉크 카트리지를 내려다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녁 무렵 로비 안내 데스크를 지나가는데 계약직 안내원인 장유진이 작게 손짓했습니다. 하나 씨, 잠깐만요. 응, 무슨 일이야? 장유진이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어요. 아침에 리어카 도와주시는 거 봤어요. 멋졌어요. 하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데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전 하나 씨 존경해요. 장유진의 말에 하나는 머쓱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를 나와 지하 편의점에 들렀어요. 저녁을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집에 있는 라면으로 때워야 했죠. 그런데 알바생 박혜민이 하나를 보더니 반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 씨, 오늘 아침에 그 할아버지 오셨어요. 네? 어떤 할아버지요?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분이요. 손에 호호 불면서 5만 원 들고 오셔서 캔죽 사가셨어요. 따뜻하게 드시겠다고 하시던데 덕분에 좋은 일 하신 거예요. 하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짧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도시의 냉기 속에서 작은 인간의 온도가 순간 그녀의 가슴을 데웠습니다. 오늘 지각한 것도 비어버린 지갑도 이 순간만큼은 견딜만 했어요. 파랑새 파일럿은 한서그룹과 스타트업 링크베이스가 함께하는 데이터 협업 프로젝트였습니다. 미래 신사업의 시금석이 될 만한 중요한 프로젝트였죠. 하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시장 데이터 크롤링과 벤치마크 표 작성을 맡았고 변수진은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어요. 같은 계약직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늘 불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는 사무실 한쪽 휴게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공용 전자레인지 앞에는 이미 몇 명이 줄을 서 있었죠. 하나는 가방에서 컵라면을 꺼내 들고 조용히 뒤에 섰어요. 그때 변수진이 음식을 데우러 왔습니다. 변수진은 하나를 힐끗 보더니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정규직 전환 정말 어렵죠? 주변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수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백 없는 사람은 힘들다니까요. 아무리 일 잘해도 소용없대요. 몇몇이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이 공기를 가르며 하나의 등 뒤로 차가운 시선처럼 박혔어요.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차례를 기다렸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더 약해 보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띵 소리가 났어요. 하나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가루를 풀며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격리팀 신다의 주임이 복도를 지나가다 말을 건넸어요. 라면 냄새 좋다. 근데 하나 씨 서류는 내일까지야. 잊지 마. 무심한 듯 던진 말이었지만 하나에게는 차가운 현실로 돌아오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였어요. 인감증명, 사업자 등록증 사본, 프로젝트 계약서 원본까지.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변수진이 슬랙 단체 채널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자료 링크 오류 있어요. 확인 필요합니다. 하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분명히 어제 최종 점검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접근 권한이 차단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공유 설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링크 권한이 변수진의 개인 이메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정 로그를 확인하니 오늘 오전 11시 13분에 변경된 기록이 남아 있었죠. 그 시간에 하나는 회의실에 있었어요. 컴퓨터를 만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 고의로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죠? 슬랙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빨리 처리 부탁해요.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지금 변명처럼 들릴 말을 늘어놓으면 더 불리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이준호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스템 로그 확인해 보셨어요? 네. 파일 접근 기록이요. 누가 언제 수정했는지 다 남아있을 겁니다. 이준호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떻게 로그를 확인하는지, 어떤 정보를 캡처해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이런 일은 증거가 필요하죠. 말로만 하면 소모전이 돼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준호가 알려준 대로 했습니다. 로그를 확인하고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수정한 IP 주소와 시간, 그리고 계정 정보까지 모두 저장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이준호는 직접 도와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준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억울한 일 당하지 마세요. 이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나는 증거 파일을 따로 저장해 두고 슬랙에 간단히 답장을 올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권한 설정 복구했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죠. 지금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하나는 격리팀 창구로 향했습니다. 내일 제출할 서류 관련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신다의 주임이 목록을 보여줬어요. 인감증명 수수료 3,000원, 우표 인지대 2,000원, 그리고 비용 항목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작은 금액들이었지만 하나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동전 몇 개만 달랑 있었죠. 오늘 아침 강문식에게 건넨 5만 원이 마지막이었어요. 남은 현금은 0원이었습니다. 일단 내일 다시 올게요. 응, 근데 빨리 처리해야 해. 서류 마감이 내일이라서.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통장에도 돈이 없는데. 카드는 이미 한도가 찼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보안팀 오택수 대리였습니다. 하나 씨, 괜찮으세요? 오늘 슬랙 봤는데. 아, 네. 괜찮아요. 혹시 필요하시면 맥 주소 기록도 남아있어요. 시스템 접속 기록이요. 신고하시면 제가 확인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오택수 대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정당한 일이잖아요. 오택수 대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것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링크베이스의 윤가람 PM이었습니다. 하나 씨, 내일 MOU 원본 가져오시죠?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거 인지세 붙여야 하는데 현금만 가능해요. 꼭 챙겨주세요. 네. 현금만요? 네, 공증 사무소에서 그래요. 카드 안 되고 계좌 이체도 안 돼요. 무조건 현금이래요. 전화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인지세가 얼마죠? 5만 원. 하필이면 오늘 아침 강문식에게 건넨 그 금액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만약 그 돈을 안 줬다면 지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빌려야 하나? 하지만 계약직인 자신이 정규직 동료들에게 돈을 빌린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빌린다 해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같은 인사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죠. 컴퓨터 화면의 파란빛만이 어둠 속에서 그녀를 비추고 있었어요. 나도 이 일 좋아하는데. 작은 속삭임이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하나는 정말 이 일을 좋아했어요. 데이터를 정리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신분은 늘 불안했고 5만 원 하나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러웠어요. 하나는 모니터를 끄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죠.
내일은 또 내일의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사무실 문을 나서며 하나는 주머니 속 오택수 대리의 명함을 만졌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싸울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일 제출할 서류의 인지세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파일럿 MOU 원본을 제출하는 날이었어요. 역삼동에 있는 배감공증 사무소까지 가야 했죠.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서류를 처리하고 인지세를 붙여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시간표를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8시에 공증 사무소가 열고 서류 처리하는데 30분, 그러면 9시 전에는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역삼역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회색빛 빌딩들 사이로 배감공증 사무소가 보였죠.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니 내부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도는 공간이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8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심장도 그 초침처럼 빠르게 뛰었죠.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했어요.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지세 5만 원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해 주세요. 그 말에 하나의 손이 얼어붙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윤가람 PM이 미리 알려줬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죠. 저기 혹시 계좌 이체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현금만 가능해요. 카드는요? 현금만요. 규정이에요.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 순간을 위해 며칠 밤을 새워 서류를 준비했는데 5만 원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는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빌딩 1층에 편의점이 보였어요. ATM 기계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카드를 넣고 잔액을 조회했죠.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2,84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면의 숫자가 빛나며 하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어제 아침 강남역 횡단보도에서 강문식에게 건넨 5만 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그 돈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인지세를 내고 서류를 제출하고 아무 일 없이 회사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하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리어카에서 쏟아진 폐지를 주워 담고 떨리는 손에 5만 원을 쥐어주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뒤엉켰습니다. 후회와 다짐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하나는 ATM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회사 카드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은 법인 카드 발급 대상이 아니었죠. 동료들에게 빌린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인지세 5만 원이 없어서 서류를 못 내겠습니다라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 35분. 서류 제출 마감은 9시였습니다. 25분 남았죠. 하나는 다시 공증사무소로 뛰어들어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급한 서류인데. 손님, 저도 규정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현금 준비해 오세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아마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었을 겁니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회사로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하죠? 박정근 상무? 어제 지각한 것도 모자라. 오늘 이런 일로 전화를 건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준호? 아니, 그에게도 이런 부탁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는 창구 앞에서 서성이다가 마감 시간 3분을 넘긴 9시 3분에 다시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3분 정도는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기요,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안 될까요? 3분밖에 안 지났는데.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도장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해요. 차기 라운드로 이월하셔야 합니다. 그 말끝의 냉기가 하나의 어깨를 내리눌렀어요. 차기 라운드? 그건 프로젝트 일정이 밀린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의 책임이었죠. 5만 원 때문에 팀 전체의 일정이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흐려 보였죠. 눈물이 맺혀서가 아니라 정신이 멍해서였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9시 40분이었습니다. 또 지각이었죠.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메일함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사 메일 알림이 떠 있었어요. 제목 정규직 전환평가 결과 공지. 본문을 열었습니다.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었고 하나의 이름 옆에는 빨간 글씨로 탈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유란에는 업무 수행 능력 미달, 기본 절차 미준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근 상무였어요. 그는 하나의 책상 앞에 서서 서류 뭉치를 탁 던졌습니다. 기본을 몰라. 서류 하나 제대로 못 내면서 무슨 정규직 전환을 봐라.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주변 동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이쪽을 봤습니다. 하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을 늘어놓는다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상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변수진이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어요. 하나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죠. 몸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오후 내내 하나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애썼어요. 생각하지 않으려 했죠. 그저 눈앞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표를 정리하고 메일에 답장하는 것만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지도 모르게요.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는 가방을 들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지하보도를 걷다가 벽에 등을 기댔어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자책이 파도처럼 몰려왔어요. 내 탓일까, 제도의 탓일까. 5만 원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5만 원 때문일까요? 계약직이라는 신분, 법인 카드 하나 없는 현실, 현금만 가능하다는 낡은 관행. 이 모든 것이 얽혀서 하나를 이 자리에 세웠어요. 지하보도를 빠져나와 다시 ATM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잠깐 올라왔어요. 왜 이래야 하죠? 왜 5만 원 때문에 사람의 일년이 무너져야 하죠? 하지만 분노는 곧 허무로 바뀌었습니다. 화를 낸다고 달라질 게 없었어요. 그래도 옳은 일이었어. 하지만 아프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남역에서 강문식을 도운 건 옳은 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팠어요.
선택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 들렀어요.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통신요금 미납 안내였죠. 이번 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정지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는 공중전화 카드를 샀습니다. 10,000원짜리 하나. 이제 통장에 남은 돈은 정말 없었어요.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집 김노인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무언가 뿌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WD-40이었어요. 하나의 집 현관문 경첩에 기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아, 하나씨. 문 삐걱거리길래 고쳐주려고. 김노인은 72살이었어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었지만 늘 이웃을 챙겼습니다. 하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뭘?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근데 하나씨, 오늘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하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알아챈 듯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 도운 건 손해가 아니야. 언젠가 다 돌아오는 법이지. 그 말에 하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김노인은 WD-40캔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이것도 그래. 작은 기름 한 방울이 문을 부드럽게 만들잖아. 사람도 그런 거야. 김노인은 삐걱거리던 현관문을 몇 번 열고 닫아봤어요. 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나는 그 문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세상은 차갑지만 사람은 따뜻하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작은 친절이, 그 WD-40 한 방울이 하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나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차를 쓰고 싶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받은 팀 행정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했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낮은 천장에는 습기 자국이 여기저기 얼룩처럼 남아 있었죠. 창문 틈 사이로 겨울 햇살이 가늘게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서 먼지 입자들이 금빛으로 반짝이며 떠다녔습니다. 하나는 그 먼지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렇게 떠다니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신도 저 먼지처럼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하나야, 잘 지내지? 요즘 연락이 없어서. 응, 잘 지내. 바빠서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고향의 작은 집에서 전화를 걸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는 부모님. 하나가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믿는 분들이었죠. 회사 사람들은 잘해주지? 그 말에 하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대답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탈락 통보, 박상무의 차가운 말, 변수진의 외면. 하지만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응, 다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위로 같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멀리서나마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랐죠. 그래, 다행이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응, 잘 먹어.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어머니의 말에 하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부모님도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딸을 걱정하시죠.
하나는 목소리가 떨릴까봐 짧게만 대답했어요. 알았어, 엄마. 통화가 끝나기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나야, 힘들 때는 내가 내 편이면 돼.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스스로를 믿으면 되는 거야.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내 편이면 된다. 하나는 그 말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 지금 스스로의 편이 될 수 있을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방 안에만 있으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탁소에 맡긴 옷을 찾으러 가려던 참이었죠. 골목을 걷다가 자판기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낡은 자판기였지만 따뜻한 음료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전을 넣으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씨. 돌아보니 이준호였습니다. 회사 정장이 아닌 편한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죠. 이준호 씨?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근처에 살아요. 하나 씨도 이 동네 사세요? 네, 바로 저기. 어색한 침묵이 잠깐 흘렀습니다. 이준호가 자판기 앞으로 다가와 동전을 넣었어요. 커피, 따뜻한 거 드실래요? 아,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이준호는 버튼을 2번 눌렀습니다.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가 덜컹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하나와 이준호는 각각 한 캔씩 받아들었습니다. 캔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스팀이 차가운 겨울 공기를 녹였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준호가 자판기 옆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커피캔에서 올라오는 스팀만이 그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일 들었어요. 하나는 캔을 꽉 쥐었습니다.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기본적인 것도 못 챙겼으니까요. 그게 정말 하나 씨 잘못일까요? 이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이준호는 눈을 피하지 않고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실은요. 하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역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일, 리어카에서 쏟아진 폐지를 주워 담았던 일, 마지막 남은 5만 원을 노인에게 건넸던 일, 그리고 다음 날 인지세를 낼 수 없었던 일까지요.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몇 번이나 떨렸습니다. 이준호는 끝까지 듣고 있었어요. 중간에 끊지도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준호는 캔을 천천히 비웠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왜 하나 씨의 탈락 사유가 되죠? 네. 사람을 도운 게 잘못인가요? 현금만 받는 낡은 시스템이 문제인 거지. 하나 씨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하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시스템을 지적해 준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저녁에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네. 아버지요? 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들으시면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이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하나에게는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 함께 싸워준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이준호 씨까지. 괜찮아요. 이건 하나 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죠. 이준호는 빈 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묻었어요. 내일 회사 앞에 잠깐 있어 줄래요? 아침 9시쯤요. 네,
왜요? 그냥요. 있어 주시면 돼요. 이준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죠.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응. 이준호가 떠나고 하나는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안의 캔은 이미 식었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함께 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분리수거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매가 종이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린 손으로 박스 테이프를 뜯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죠. 하나는 가방에서 작은 테이프 커터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쓰던 거였어요. 애들아, 이거 쓸래?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해. 남매는 고맙다고 연신 인사했습니다.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좋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어요.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사진첩을 뒤지다가 며칠 전 출근길에 찍었던 강남역 하늘 사진을 발견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사진이었죠. 그 사진으로 프로필을 바꿨습니다. 캡션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내 편이 되자라고 쓰려 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거운 다짐 같았어요. 결국 쓰지 않고 지웠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눈을 감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꼬리는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내 편이면 된다. 그리고 이준호의 따뜻한 커피, 그의 한마디가 떠올랐죠. 그게 왜 하나 씨의 탈락 사유가 되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함께 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회사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나는 연차를 모두 소진했고 이제는 무급휴직 상태였어요. 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복직에 대한 이야기도 재심에 대한 언급도 없었죠. 하나는 매일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며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어요. 이준호가 했던 말, 아버지께 말씀드리겠다던 그 약속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하나는 이준호의 문자를 받았어요. 오늘 회사 앞으로 와주세요. 9시요. 짧은 문자였지만 하나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일주일 사이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8시 50분이었습니다. 로비 앞 광장에서 이준호를 기다렸죠.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를 지나쳐 갔습니다. 몇몇은 하나를 알아보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하나는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색 도로 저편에서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차체가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어요. 차가 회사 로비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 차림의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풍기는 분위기가 범상치 않았어요. 로비의 빛이 그의 움직임에 따라 일제히 반사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죠. 이준호가 하나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는 깜짝 놀라 이준호를 봤어요.
이정민, 네오 파트너스 회장. 제게 100대 안에 드는 인물이었죠. 하나는 긴장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로비로 걸어 들어가며 수행 비서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로비 안내 데스크 쪽이 분주해졌어요. 인사 담당 최은영 전무와 박정근 상무가 급히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로 안내되었죠. 하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는 로비 한쪽에 앉아 기다렸어요. 이준호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죠. 10분, 20분, 30분. 하나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은영 전무가 먼저 나왔고 뒤를 이어 박정근 상무가 나왔어요. 박 상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정민과 이준호가 마지막으로 나왔죠. 이정민은 로비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규직 전환 절차상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구제 신청서와 프로젝트 로그를 제출했으니 재심 부탁드립니다. 최은영 전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민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인지세 현금 결제 관행도 문제입니다. 21세기에 소액 업무비조차 전자화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이정민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죠. 여보세요? 쉰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죠. 문식 선생님, 저 정민입니다. 기억나시죠? 아, 정민이. 그래, 기억하지. 선생님, 혹시 일주일 전쯤 강남역에서 도움 받으신 일 기억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문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 아가씨 말인가? 어떻게 그걸 알았나? 그 아가씨가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하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리어카를 끌던 그 노인이 이정민 회장의 은사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강문식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아가씨가 나를 일으켜 주었네. 폐지가 온 도로에 널렸을 때 무릎 꿇고 함께 주워 담아 주었지. 마지막 남은 돈까지 내 손에 쥐어주더구만.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하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본 그 마음이 고마웠네. 며느리감으로도 모자람이 없어. 그 말에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하나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어요. 이준호가 멀리서 미소를 지으며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정민은 최은영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들으셨죠? 재심 부탁드립니다. 최은영 전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안으로 내부 재심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로비를 나섰어요. 이준호가 하나에게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괜찮을 거예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최하나 계약사원 복직 공문. 하나는 휴대폰으로 그 공지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복직이 된 거예요. 믿을 수 없었죠. 저녁 무렵 하나는 회사 로비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준호가 함께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박정근 상무와 마주쳤습니다. 박상무는 하나를 보더니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변수진도 멀리서 보였어요. 그녀는 모니터를 보는 척하며 하나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로비 경비 조필수 반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면 회사도 사는 법이지. 잘 됐어요. 하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조 반장은 온화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링크베이스 윤가람 PM이 보낸 거였어요. 복직 축하드려요. 이번엔 전자납부 시스템으로 갑시다. 현금은 이제 그만.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하나는 로비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이준호가 옆에 섰죠? 힘들었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하나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단단한 숨이 올라왔어요.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했던 선택이 결국 자신을 구한 거예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사람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결국 차가운 시스템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복직 첫날 아침, 하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자리였습니다. 동료들이 어떤 눈으로 볼지, 박상무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걱정이 앞섰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하나는 자신의 책상을 보고 멈춰 섰어요. 책상 위에 새 모니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전 것보다 훨씬 큰 화면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공용 결제카드 신청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준호가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어요. 복직 축하해요. 커피 한 잔해요. 고마워요. 근데 이 모니터는 회사에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현금 관행은 없앨 거예요. 하나는 신청서를 내려다봤어요. 계약직도 공용 결제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였지만 하나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더 이상 개인 돈으로 업무비를 먼저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현금 관행 없앱시다. 이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파랑새 파일럿 프로젝트가 재개되는 첫날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정리했던 데이터 오류 재정비 자료를 발표했어요. 일주일 동안 혼자 집에서 작업한 내용이었죠. 잠을 줄여가며 데이터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누락된 부분을 채워 넣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정근 상무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어.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박수를 쳤어요. 잔잔한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하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준호는 대외 협상을 맡았어요. 링크베이스와의 계약 조건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둘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죠. 회의실 공기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긴장감은 있었지만 서로를 압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도시락을 가지고 휴게 공간으로 향했어요. 전자레인지 앞에서 음식을 데우고 있는데 이준호가 다가왔습니다. 하나 씨,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지금요? 네, 잠깐만요. 하나는 이준호를 따라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 끝에는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죠. 이준호는 비상구 문을 열고 계단참으로 나갔어요. 하나도 따라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이준호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하나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날 커피 이후로요. 이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 씨가 자꾸 생각났어요. 하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난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료로서 걱정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일처럼 아팠어요. 하나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이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나를 봤습니다. 저 하나 씨 좋아해요. 조심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는 눈을 피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준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도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준호가 그 손을 잡았죠. 둘의 손이 맞닿는 순간 업무의 빠른 박동이 잠시 느린 호흡으로 바뀌었습니다. 멀리서 사무실 프린터가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게 들렸어요. 하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과 마음을 섞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천천히.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준호가 하나에게 물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아직요. 회사 앞에 분식집 있는데 같이 갈래요? 둘은 함께 회사를 나섰습니다. 회사 앞 골목 안쪽에 작은 분식집이 있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한 가게였습니다. 하나와 이준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잔치국수 2그릇을 주문했어요. 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물이었어요. 하나는 젓가락을 들고 면을 집어 올렸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입안에 퍼졌죠. 한동안 둘은 말없이 국수를 먹었어요. 국물에 김이 올라오는 속도에 맞춰 대화의 템포도 느려졌습니다. 강문식 할아버지 이야기 들었어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은사시라고 들었어요. 며느리감이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하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준호가 웃었어요. 아버지께서 정말 감동하셨대요. 강문식 선생님이 수년간 도움을 거절하셨는데 하나 시일로 처음 연락을 받으셨다고.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잖아요. 이준호의 말에 하나는 국수를 한 입 더 먹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제안 말이에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감이라는 말씀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먼저 사람으로 만나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은 그 다음 문제죠.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서두르지 않는 것,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솔직한 근황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야. 하나야, 어떻게 지내? 엄마, 사실은요. 하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던 일, 복직된 일, 프로젝트가 재개된 일,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까지요.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잘 됐다, 하나야. 정말 잘 됐어. 응, 엄마.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우리 딸 잘하고 있어. 힘들 때 연락 못한 거 이해해. 통화를 끝내고 하나는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후련한 일인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메일함을 열었을 때 하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 담당 최은영 전무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어요. 제목은 계약 구매 프로세스 개선 TF 합류 제안이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봤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회사가 소액 업무비 처리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 하나가 참여해 주길 바란다는 것이었죠. 실제 경험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어요. 하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답장이었어요. 그날 밤 하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현금 인지 폐지 소액 업무비 디지털화 일안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결핍의 서사를 제도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죠. 왜 현금만 가능한 인지세가 문제인지, 계약 측에게 법인 카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액 업무비를 전자화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나하나 논리를 세워가며 문서를 작성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변수진이 하나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어요. 하나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변수진은 한참 말을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불안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는 변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같은 계약직이라는 게 창피했어요. 그래서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안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죠. 자신도 그 불안을 충분히 겪었으니까요. 우린 같은 편이야. 하나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제대로 같이 하자. 그 말 뒤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의 눈동자에 미세한 안도가 비쳤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는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습니다. 어젯밤 작성한 문서를 다시 열었어요. 수정할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개인의 실패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순간 자신의 자존이 복권되는 걸 느꼈어요.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옷장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며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죠. 결국 심플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화장도 신경 써서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양가 어른들을 한자리에서 뵙는다는 게 긴장되었죠.
약속 장소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작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음식이 정갈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하나는 부모님과 함께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정혜선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 최영달은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긴장되네.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엄마. 그래, 괜찮겠지. 잠시 후 이정민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이준호가 함께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강문식도 함께 왔어요. 하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문식은 리어카 대신 단정한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수염도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봤던 강남역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죠.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정식 집의 따뜻한 조도 아래 6명이 둥근 테이블을 둘러쌌어요. 식전 인사가 오갔습니다. 이정민 회장이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하나의 부모님도 정중하게 답례했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 요리들이 하나씩 테이블에 올려졌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죠.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았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강문식이 정혜선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는 그 시선을 눈치챘습니다. 강문식의 눈에는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죠. 마침내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정혜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수서역 근처 고시원 3층 방 307호 기억하시나요? 그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혜선의 눈이 커졌어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죠. 어떻게 그걸 아세요? 혹시 20대 초반에 그곳에 계셨나요? 정혜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강문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고르더니 다시 물었어요. 그때 문틈으로 편지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현금과 함께요. 정혜선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있었어요. 10만 원이랑 손편지였죠. 등록금이랑 보증금이 동시에 밀렸을 때였어요. 정말 막막했는데 어느 날 문틈으로 그게 들어와 있었어요. 정혜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편지 끝에 밥은 먹고 다니시오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글씨를 잊을 수가 없어요. 누가 보내신 건지 평생 궁금했는데 강문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보낸 겁니다. 테이블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머니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강문식이었다니. 세상이 이렇게 작을 수가 있을까요? 강문식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장사가 잘 됐죠. 그런데 젊은 날의 선행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식당에 투자 사기를 당했거든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담담했습니다. 그 뒤로 삶이 비탈졌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폐지를 줍게 되었죠. 그래도 한 사람쯤은 살렸나 싶었어요. 문틈에 돈을 넣어줬던 그 학생이요. 강문식은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딸이 여기 있었네요. 그 딸이 또 저를 도와줬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정혜선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던 거죠. 최영딸이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은인이셨어요. 그 돈으로 등록금을 냈고 고시원 보증금도 냈어요. 그래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죠.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학교를 그만뒀을 거예요. 정혜선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역력했어요. 평생 찾고 싶었어요.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다니. 이정민 회장이 조용히 강문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안했어요. 선생님, 함께 삽시다. 생활 전부 제가 맡을게요. 더 이상 혼자 계시지 마세요. 강문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수년간 거절해왔던 제안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였을까요? 강문식은 천천히 하나를 바라봤어요.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문식 앞으로 걸어가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할아버님, 아버님처럼 모실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약속이자 손 내밈이었죠. 강문식은 하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이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강문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식구가 돼보지. 강문식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테이블 위 국그릇에서 김이 더 진하게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미소를 지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쪽에 앉아있던 이준호의 이모, 이효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문틈에 편지 한 장이 두 집안을 이었네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효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선한 일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정말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하러 나갔을 때 가게 주인 남상희가 하나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네, 오늘 참 좋은 날이네요. 보기 좋아요. 남상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이 가게를 20년 넘게 운영해 온 사람이었죠. 결혼식 올리면 국수는 제가 쏠게요. 꼭 오세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울음과 웃음이 같은 테이블 위에서 자리를 바꿔가며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하는 자리였죠. 가게를 나서기 전 모두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신발끈을 묶는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 순간 세대의 빛과 은혜가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선행이 현재의 연결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미래의 약속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겨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어요. 하나는 이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준호도 하나의 손을 꽉 잡았죠. 오늘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세상이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강문식은 이정민과 함께 차에 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되었죠. 리어카는 이제 필요 없었어요.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부모님도 기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나와 이준호는 한강변을 걸었어요. 겨울 강바람이 불었지만 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죠. 행복해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 모든 게 강남역에서 시작됐어요. 만약 그날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 씨가 사람을 먼저 봤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준호의 말에 하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을 먼저 본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겨울밤 하늘의 별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하나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은 차갑지만 사람은 따뜻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결국 세상을 조금씩 바꿔간다는 것을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겨울이었지만 날씨는 화창했어요. 장소는 한서그룹 본사 건물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회사 옥상이라고는 하지만 잘 꾸며진 정원 공간이었어요.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한쪽에는 벤치들이 놓여 있었죠. 하늘빛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하나의 드레스가 살짝 흔들렸어요. 하나는 심플한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하고 우아했어요. 머리는 자연스럽게 내려뜨렸고 화장도 최소한으로 했죠.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이준호는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도 같은 색으로 맞췄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은 행복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하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하객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동료들만 초대했어요. 소규모 결혼식이었죠. 하객석 맨 앞에는 강문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닮은 지팡이를 무릎에 두고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 하나의 부모님, 이정민 회장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줄에는 없었어요. 대신 이정민 회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을 먼저 본 마음이 우리 가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하나 씨가 강남역에서 보여준 그 마음이 우리 모두를 이곳에 서게 했습니다. 선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죠.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의 아침, 리어카에서 쏟아진 폐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5만 원. 그 이야기는 이제 전설처럼 회사 안에 퍼져 있었죠.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와 이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했어요. 평생 함께하겠다는 약속,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겠다는 맹세였죠.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케를 던질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는 뒤를 돌아보며 부케를 높이 던졌습니다. 부케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고 정혜선의 손에 정확히 떨어졌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혜선은 부케를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가 어머니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때 문틈의 편지처럼 오늘도 누군가의 문을 두드릴게요. 정혜선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말없이 오래 안고 있었죠. 그 포옹 속에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축복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예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나는 회사 윤리구매 프로세스 TF에 정식으로 합류했어요.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인사 담당 최은영 전무, 격리팀장, 구매팀장, 그리고 하나가 앉아 있었죠. 하나는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현금 인지 관행 폐지, 소액 업무비 디지털화, 계약직 공용카드 도입. 세 가지 핵심 제안이었어요.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예상 효과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금 결제는 투명성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직원 개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모든 거래가 기록으로 남고 회계 처리도 훨씬 간편해집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직접 겪었던 일이기에 누구보다 절실하게 필요성을 알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뒤 최은영 전무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세 가지 모두 정식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하죠. 하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개인의 실패가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회의록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사람 중심, 시스템 보조. 하나가 직접 쓴 문장이었어요. 시스템은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 도구여야 한다는 철학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변수진은 인사위원회로부터 공식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리더십 재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습니다. 3개월 과정이었죠. 변수진은 첫날 교육을 마치고 나와서 하나를 찾았어요. 하나 씨, 응, 앞으로 잘할게. 정말로. 변수진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어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같은 편이잖아. 같이 잘하자. 그 말에 변수진이 작게 웃었어요.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주말 저녁 4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정민, 강문식, 하나의 부모님, 그리고 신혼부부인 하나와 이준호였어요. 장소는 청계천 변이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근처 포장마차에서 산 어묵을 먹었죠. 어묵 국물이 따뜻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겨울 저녁의 찬 공기 속에서 그 국물의 온기가 손을 따뜻하게 했어요. 모두가 말수는 적었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문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동전 지갑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깨끗하게 펴진 5만원권 한 장을 꺼내 하나에게 건넸죠. 그날 빌린 마음 돌려준다. 하나는 깜짝 놀라 강문식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이건 받아라. 그날 내가 준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모아뒀다. 이제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구나. 하나는 5만원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지폐 한 장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었죠. 강남역의 아침, 인지세의 실패,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이거 소중히 간직할게요. 하나는 그 지폐를 반으로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결혼식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 첫 장을 펼쳤죠. 거기에 5만원권을 끼워 넣었어요. 앨범의 첫 장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돈이 놓였습니다. 그 순간 청계천 위로 바람이 불었어요. 근처에 걸린 작은 요정등들이 흔들리며 빛을 뿌렸습니다. 빛이 물결처럼 번져나갔죠.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 훌쩍였습니다. 모두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한서그룹 사내 게시판에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파랑새 파일럿 회고였어요. 하나가 쓴 글이었습니다.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우리는 한 장의 인지세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고 시스템으로 뒷받침하자. 글은 프로젝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서술했어요. 어려움도 실패도 그리고 회복의 과정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글의 마지막 문단은 이랬어요. 제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이 제도에 맞춰 희생하는 게 아니라 제도가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서그룹이 그런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글이 올라온 뒤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회사가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같은 반응들이었죠.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옥상 정원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와 이준호가 함께 서 있었어요. 가드레일을 타고 흐르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강문식이 계단을 올라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하나와 이준호 곁에 섰죠. 밤 공기가 좋구나. 네, 할아버지. 하나야. 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옛날 편지에 적었던 그 문장이었어요. 강문식이 정혜선에게 했던 말, 그리고 지금 하나에게 다시 묻는 말이었죠. 하나는 크게 웃었습니다. 이준호도 함께 웃었어요. 강문식도 웃었습니다. 웃음이 눈물의 자리를 다정하게 덮었어요. 네, 잘 먹고 다녀요. 할아버지도 잘 드시죠? 그럼 이제는 걱정 없지. 세 사람은 한동안 난간에 기대어 서서 도시를 바라봤어요. 말없는 시간이었지만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한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의는 우연에서 시작되었지만 끝은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강남역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개인의 선한 마음이 제도로 확장되었고 그 제도가 다시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하게 되었죠. 하나는 강문식을 친정아버지처럼 시아버지처럼 모시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준호와 함께 매주 강문식을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가끔은 함께 청계천을 걷고 어묵 국물을 마시고 별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도 계속하기로 했어요. 길에서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흩어진 물건이 있으면 주워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기로요. 강남역 아침처럼 폐지 하나까지 함께 주워 담던 그 마음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의 실루엣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도시의 소음은 멀리 있었고 이곳에는 평화만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한쪽은 이준호의 손, 다른 한쪽은 강문식의 손이었죠. 고맙습니다. 하나가 작게 속삭였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에게, 강문식에게, 아니면 이 모든 인연을 만들어준 세상에게, 아마 모두에게였을 거예요.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습니다. 옥상 정원의 작은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오는 법이죠. 하나는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차갑지만 사람은 따뜻하다는 것, 선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요. 강남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